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마찰계수 그리고 견인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찰력과 견인력입니다. 마찰력은요, 물체가 어떤 면에 접촉해서 운동하고 있을 때요,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견인력은요, 마찰력을 포함한 경사 또는 공기 저항 등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힘, 즉 포괄적인 힘이 견인력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동에 있어서의 견인력을 살펴보면요, 오르막 경사에서는요, 중력의 일부분이 운동을 방해하겠죠.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있습니다. 여기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를 가만 놔두면 중력에 의해서요, 이 물체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즉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력의 일부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요, 속도가 높아지면은요,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겠죠. 이런 공기 저항력도 견인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들 같은 경우에요, 서로 맞물리면서 저항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들도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봤을 때요, 마찰력은 견인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사람이 걸어갈 때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마찰력은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사람이 걸어 나가려고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발입니다. 즉 발의 방향은 이렇게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마찰력은요, 이 B가 됩니다. 마찰력 이론입니다.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그리고 마찰력이 언제 최대값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마찰력입니다. 정지하고 있을 때 마찰력이겠죠. 그래서 외력이 작용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마찰력은 외력과 같은 크기로 커진다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이런 바닥면에요, 어떤 물체가 올려져 있습니다. 정지하고 있겠죠. 처음에는요. 여기다가 힘을 줍니다. 힘을 작게 해주면은요,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힘을 조금 더 크게 줍니다. 그래도 안 움직입니다. 즉 정지 상태에서의 마찰력은요, 외력과 같은 크기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가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운동 마찰력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표면의 마찰력이 정지 상태보다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큰 물체를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안 밀리죠. 그러다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물체에 주는 힘이 감소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최대값은요, 외력이 작용해 움직이기 직전입니다. 정지 상태에서야 마찰력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리고요, 운동하기 직전까지 계속 늘어나다가요, 운동하면은요, 마찰력이 다소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된 물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외력이 정지 마찰력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마찰력하고요, 실제 자동차 제동시 마찰력은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마찰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은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합니다. 마찰력, 견인력, 힘이죠. 무슨 영역 들어가면 다 힘이잖아요. F는 ma입니다.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해준 게 힘이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힘도 커지죠. 즉 무게하고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찰력은요,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 마찰 면적과는 무관합니다. 질량이 같은 경우에요. 질량이 같은 경우에요. 예, 마찰 면적은 다르지만은요, 마찰력은 똑같습니다. F는 ma잖아요. 질량하고 가속도만 관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서 마찰력은 영향을 받겠죠. 이 접촉면이요, 아스팔트예요. 그러면 이 물체를 미는 힘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이 면이요, 얼음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물체를 미는 힘은요,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찰력은 속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마찰계수값은 속도에 일정합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실제 자동차 제동 시 마찰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에 비해 저속에서 마찰력이 다소 높습니다.
제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보죠. 빠른 차량입니다. 빠른 차량이고요. 그리고 느린 차량이에요. 그러면 어느 차량이 더 많이 밀려나가죠? 당연히 빠른 차량이었던 게 더 많이 밀려나갈 거예요. 이런 거하고 같은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타이어 및 도로의 마찰 온도가 높을수록 마찰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물체라는 것들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좀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마찰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차인 경우 마찰력이 좀 작습니다. 소형차에 비해서 75에서 85% 정도 됩니다. 이것도 관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차량이 관성력을 더 많이 받겠죠. 작은 차량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차량이 좀 더 많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수평면에서의 마찰력입니다. 물체가 어떤 면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에 힘을 줬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마찰력은요, 움직이는 방향,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찰력은요,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입니다. 즉, 수직항력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항력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이 물체가 있습니다. 그럼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죠.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력 무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력에 반작용되는 힘이 이 수직항력입니다. 즉, 이 바닥면하고요, 직각이 되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수직항력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면에서는요, 이 중력, 무게하고 수직항력은 같습니다. 중력이 W는 mg죠. 그래서 수직항력도 mg가 됩니다. 즉,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FF는 μn이 됩니다. 즉, 수직항력 곱하기 마찰계수고요. 수직항력은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μmg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사면에서의 마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사면에서는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하고요, 그 중력의 일부가 동시에 관여합니다. 경사면에 물건이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요, 이 중력 때문에 이 물건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겠죠. 즉, 중력의 힘이 일부 작동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면에서의 수직항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항력이 이 면하고 90도 되게 올라가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중력하고의 각도가 생겼죠. 벡터 분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확대한 게 이쪽 부분입니다. 이 사선 부분이 중력입니다. 즉, mg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이 됩니다. 이 중력의 x축으로 분해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즉, 중력을 y축으로 분해한 것입니다. 경사면에서 수직항력을 보면은요, 이 면하고 90도 각도에서 올라가는 힘의 반대 방향이니까요, 이 중력을 x축으로 분해한 힘하고 같습니다. wx가 되는 사항이죠. 보시면은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w분의 wx가 됩니다. 이거 구하려고 하는 게 wx죠. wx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wx는요, w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w는 또 mg니까요,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수직항력이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경사면에서의 마찰력을 살펴보죠. 마찰력은 μn이죠. 그래서 마찰력 곱하기 수직항력입니다. μ 곱하기 w 코사인 세타, μmg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런데요, 이 경사면에 마찰 저항이 없을 때의 마찰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만의 힘이 작용되겠죠. 중력의 힘이요. 그래서 이 wy를 구하면은요, 마찰 저항이 없을 때의 마찰력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랑 같죠. 그래서 사인이 됩니다. 즉, 사인 세타는요, w분의 wy입니다. 그럼 wy를 구하면 되겠죠. wy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wy는요, w가 넘어가면서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wy는 w 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마찰 저항과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물체가 이 경사면을 내려가는 속도는요, 자유낙하할 때와 같아요. 즉, 자유낙하랑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낙하 시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는요, V는 루트 EGH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요.
그러면 경사면의 길이요. 길이는요, 이렇게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D분의 H가 되겠죠. 그래서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이항 정리하면요, 분자가 넘어가니까요, 그냥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D는 사인 세타분의 H가 됩니다. 그리고 마찰 저항이 없을 때 경사면에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저항이 없을 때 마찰력은요, mg 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찰력도 힘이니까요, F는 MA겠죠. MA. 는 질량이 있고요. A가 G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A는요, 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경사면 위에 정지한 물체의 처음 속도를 VI라고 보고요. 경사면 아래 도착한 나중 속도가 VE입니다. 즉, 여기에 정지해 있다가요, 쭉 내려와서 여기서 나중 속도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봤을 때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그리고 가속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 정보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등가속도 공식은요, 3공식이죠. 그래서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E죠. 나중 속도를 이제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V 기준 이항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VI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 A는 G 사인 세타였고요. 그리고 이 길이 D는요, 사인 세타분의 H였죠. 이거를 적용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V는 루트 E 곱하기 G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H입니다. 네, 여기 사인 세타 없앨 수가 있죠. 그러면 남는 것이 EGH만 남겠네요. 그래서 루트 EGH만 남습니다. 자유낙하시 물체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하고 같죠. 다음은 마찰계수와 견인계수입니다. 마찰계수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과 수직항력과의 비례계수입니다. 수직항력은 마찰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 즉 직각으로 떠받치는 힘이죠. 그래서 중량하고 무게의 반작용인 항력입니다. 수평면에서 작용하는 수직항력 N은요, W랑 같죠. 중력, 무게랑 같고요. 그리고 중력은 mg니까요, mg와 같습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 크기가 항상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마찰력은 수직항력에 비례하고요. 비례상수인 마찰계수와 비례합니다. 마찰력 F는 μn이죠. 그래서 μ 기준 이항 정리를 하면은요, μ는 m분의 F입니다. 즉 마찰력입니다. 수직항력하고는 반비례하고요. 마찰력하고는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N은 mg고요. F는 ma죠. 그래서 mg분의 ma가 됩니다. 그러면 mm, 소거 가능하죠. 그러면 g분의 a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a 기준 이항 정리하면요, a는 μg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때요, 마찰계수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동할 때요, 감속이잖아요. a는 마이너스 μg 적용하면 됩니다. 마찰계수는 노면 상태, 노면 조건, 타이어 상태, 접촉면의 거칠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촉면이 거칠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접촉면이 얼음과 같이 매끄러운 면이에요. 그럼 마찰계수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마찰계수는요, 차량의 속도와 무게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록 마찰계수 값이 작아진다고 했죠. 차량이 빠른 상태에서 정지하면은요, 더 많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찰계수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계수 값은 작아집니다. 마찰력 배울 때요, 대형 차량이 소형차보다 75에서 85% 정도 작다고 했잖아요. 그랑 같은 개념입니다. 정지된 물체에서 마찰력보다요, 외력이 더 커지면 물체는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외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마찰력보다 적으면 물체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찰력보다 커지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견인계수입니다. 견인력이 마찰력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힘을 견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견인력과 수직항력의 비례계수를 견인계수라고 합니다. 마찰계수에 비해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겠죠. 그래서요, 견인계수는요, 수직항력분의 견인력입니다. 수직항력은 무게, 중력하고 같죠. 그래서 W분의 FD가 되고요. 그리고
무게는 mg죠.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죠. 그래서 mg분의 fd가 됩니다. 즉 또 F는 ma니까요. mg분의 ma가 되죠. 그리고 힘은 ma죠. 그리고 a는 fg죠. 그래서 F는 mfg가 됩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견인개수 곱하기 중력가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견인개수 기준 이항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mg는 w죠. 그래서 F는 w분의 f라는 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동차의 제동 과정에서요. 마찰계수를 견인계수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경우 살펴보면요. 경사면일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타이어 제동 효과가 바퀴마다 다른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바퀴축 하중분포가 다른 경우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앞쪽이 더 무거워요. 그 이유가 엔진이 앞쪽에 있죠. 그래서 앞바퀴축의 하중이 뒷바퀴축의 하중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가지고요. 마찰계수를 견인계수로 바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요. 마찰계수를 견인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